안녕하십니까. 편지원의 역사편지 5번째 시간입니다. 언컨택트 시대라고 했는데 그래도 여기서 소수나마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오늘은 제가 갑신정변을 통해서 배운 개혁의 출발점이라는 제목을 정했는데요. 제가 집에 있으면서 조금 이상한 버릇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TV도 보고 뭐 신문을 보거나 신문은 안 보네요. 이렇게 TV나 책이나 뭐 라디오나 뭐 여러 가지를 막 이것저것 하게 돼요. 그러면서 항상 다음에 강의 때 뭘 하지? 주제를 뭘 잡지? 계속 이런 약간의 스트레스? 이런 것들 받더라고요. 또 스트레스로 생각하면 약간 힘들긴 한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좀 깨어있구나. 뭔가를 해야 되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또 기분 좋은 일들로 바뀌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 중에서 갑신정변을 좀 떠올렸는데, 이 출발점에서 어떤 것들이 이제 무엇과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신정변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들어보셨죠? 혹시 갑신정변 하면 떠오르는 연관 단어라든지 뭐 그런 거 있습니까? 네, 김옥균이라는 사람이 떠오르시죠. 또 혹시 기억나시나요? 잘 모르겠습니까? 네? 박영효. 네, 그러시군요. 보통은 3일 천하, 3일 만에 실패한 사건, 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근데 3일이 채 되지 못했답니다. 46시간 만에, 네, 그게 실패로 끝났던 이 사건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갑신정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하고 있었어요. 현대 사람들한테 근대에 있었던 일들 중에서 갑신정변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3.1천하 이 갑신정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살펴보면 정의는 이렇습니다. 김옥균을 중심으로 해서 급진괴합파들이 천국의 속방화 정책에 저항하여 조선의 자주 독립과 근대화 사상을 추구하며 일으킨 정치적 개혁운동, 이렇게 정의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급진괴합파들이 일으킨 사건이죠. 그래서 제가 금방 얘기했듯이 현대 사람들이 조선의 근대화 사건 중에서 갑신정변을 4위로 뽑더라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박효노라든지 김옥균 이런 사람들도 10위 안에 다 있었어요. 개혁이라는 단어 안에는 그런 갑신정변의 인물들이 다 포진되어 있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이 갑신정변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그 개혁의 키워드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갑신정변을 일으킨 사람들의 그 이유나 배경 이런 걸 살펴보면 급진괴합파와 온건괴합파의 대립 이런 양상으로 잘짝이 보일 수 있는데 이 두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들 파들이 추구하는 것들은 사실 우리나라의 부국강병 개화를 통해서 부국강병을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좀 방법에서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한 급진괴합파들은 사실 김옥균, 박영호, 서재필, 홍영식은 좀 젊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온경파는 김홍집이라든지 김윤식은 조금 40대, 50대. 그러니까 그거부터 조금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급진괴합파들은 그 일본에 의지해서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통해 가지고 하는 급진적인 개혁 이런 것들을 선택을 했다면 온건괴합파는 그 고종이나 명성황후 같은 그쪽의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동양의 이런 도를 중심으로 해서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이는 이런 점진적인 개혁을 추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주 앉아 있으면서도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지 소통을 하지 않았는지 서로가 조금 다른 양상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갑신정변이 시작되었는데 이런 갑신정변이 시작되었을 때 조선의 상황이 이런 난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모군란이라고 하는 난이었는데요. 이제 고종이 근대화 정책을 하면서 이제 신식군대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신식군대와 구식군대의 차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구식군대를 13개월 동안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발이 당연히 일어나겠죠. 그러면서 이제 군인들의 이모군란으로 인해서 흥성대원군이 다시 오게 되고 여기에 불안을 느낀 명성황후가 청나라를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3,000명의 군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청에서는 이 이모군란을 제압하고 나서는 흥성대원군을 이 이모군란의 주동자로 해서 흥성대원군을 납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 이모군란의
자리를 매김했던 주도권을 잡았던 그 청나라가 우리나라의 내정 간섭이 심하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급진교합파 사람들은 이 청나라의 이런 간섭들이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점점점 심해지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 사람이 독일에 이제 이 독일인인데요. 청나라에서 우리나라에 파견한 고문입니다. 이 사람이 이모군란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파견되면서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외교나 이런 재정에 관련된 그런 일을 하면서 당오전이라는 것을 발행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는데요. 이걸 당오전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런 백성들의 그런 경제적 부담이 굉장히 높아졌고 모든 것들이 이 사람이 통해서 다 이루어지다 보니까 경제가 더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도 또 문제였는데 위안스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이가 26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때 고종의 나이는 50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종한테 막 반말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대신들이 왔을 때 발로 차기도 하고 그런 아나무인 행동을 많이 했고 또 이제 고종이 오면 왕이잖아요. 그럼 좀 일어서거나 예의를 갖춰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었고 또 한 기록에 제가 봤는데 제중원에 있던 간호사들 있죠. 그런 간호사들을 성놀이객감으로 삼았다. 명성황후한테 성희롱을 했다. 그런 기록도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를 자기 나라에게 속방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 앞에 말했던 이모군란 이후에 그 청나라가 우리나라를 속방화시켰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국면이 찾아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청푸 전쟁입니다. 이거 청나라가 프랑스와 베트남을 두고 전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청나라가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 3,000명의 군대 중에서 반을 베트남으로 보내게 됐습니다. 그러면 조금 우리나라에 대한 그런 이런 권력이 그런 군대가 힘이 약해지잖아요. 그럴 때 일본이 김옥균이라는 급진교합파 수장을 계속 부추깁니다. 이럴 때야. 이때 거사를 해야 돼. 그래서 그 조선이 근대화를 일으켜야 돼 라고 하면서 김옥균을 계속 부추기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이때 주도권을 잡아야지만 자신들이 그 조선에 대한 그 압력을 가할 수 있잖아요. 그걸 기회라고 하면서 김옥균과 함께 그 급진교합파 사람들을 계속 이제 부추깁니다. 자신들이 도와주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군대를 일본에서는 한 150명 정도의 군인들을 이렇게 도와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급진교합파 사람들은 갑신정변이라는 거사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 장소가 우정총국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근대화 사업을 하면서 근대화가 되면서 우편 업무가 시작되면서 우체국이 만들어졌는데 그때가 1884년 12월 4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정총국이 완성돼서 이제 축하하는 이 파티 장소에서 거사를 하겠다라는 날짜를 잡은 거죠. 그때 보면 외국 공사들도 많이 왔을 거고 또 우리나라 대신들이 여기 다 모여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 기회라고 이 급진교합파들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게 순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제 우정총국에서 이제 밖에서 불이 났다, 불이야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사권과 병권을 잡고 있던 명성황후의 조카인 민영익이 나갔다가 총을 맞고 쓰러집니다. 이때 이제 거사를 일으켰던 이 주동자들이 여기 남아있던 그 관료들을 모두 다 처단을 하죠. 그리고 나서는 이 일본 공사관에 가서 다시 한번 당신들이 우리를 밀어줄 것, 그 군대를 지원해줄 것을 다시 한번 확답을 받고 창덕궁으로 이동합니다. 네, 그 이동을 해서 이제 고종과 명성황후한테 우정국에 큰 병고가 일어났으니 빨리 그 경우궁으로 옮겨야 된다라고 계속 설득을 하죠. 자고 있던 고종을 깨워가지고 청나라하고 이런 관계가 있다, 뭐 이렇게 했다라고 계속해서 설득을 해서 경우궁으로 밤에 갑자기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고종이 새벽이 되었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때 이제 이 거사를 일으켰던 주동자들이 왕의 명령에 따라서 그 고위 실세에 있었던 고위 관직자들을 다 부릅니다. 왕명을 통해서. 그래서 고종 황제 앞에서 모두 다 처단을 하죠. 그래서 고종 황제가 그만하라고 죽이지 마라 하고 이제 정교를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을 듣지 않고 이 주동자들은 다 처단을 하거든요. 굉장히 고종은
자신의 신변도 아마 위협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나도 이러다가 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날 이제 오전쯤에 이제 새로운 내각, 그 개화당 사람들과 흥성대원구 뭐 친족, 그다음에 왕실 외척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개화 이런 내각을 꾸리게 됩니다. 근데 이때 아주 촉이 좋은 명성황후가 뭔가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여기 있었다가는 큰일 날 거라는 생각을 직감을 하죠. 미리 아마 청나라하고 이런 뭔가 뒤에서 뭔가 교묘한 뭔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경호군에서 계속 창덕궁으로 황궁하겠다고 계속 김옥균과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김옥균이 일본에 가도 되겠느냐라고 물어보니 뭐 이 정도면 청나라 군대 우리가 물리칠 수 있다라고 자신을 하죠. 그래서 이 경호군에서 창덕궁으로 다시 황궁을 합니다. 네. 그럴 때 황궁을 해서 이제 급진개화파 사람들은 그 새로운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혁신 정강을 발표하게 됩니다. 발표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서문을 통해 가지고 청나라군 1,500명이 들어오게 됩니다. 사실은 이 창덕궁이라는 곳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호궁에 있었으면 이게 방어하기도 좋고 수비하기도 참 좋았을 텐데 창덕궁은 크다 보니까 청나라군이 들어오니까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왕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군대도 사실은 2,000명이 있었거든요. 청나라군은 1,500명이잖아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군인들이 청나라 편에 서서 이 거사를 증오했던 급진개화파들을 죽이고 있었던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급진개화파들이 하는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했고 군인들도 뭔가 소통이 잘 되지 않았다고 해야 되나? 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 청나라 편에 들어서 이 급진개화파들을 죽이고 그렇게 해서 이 급진개화파들을 부랴부랴 이 북문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김옥균과 박용호, 서재필은 이제 탈출을 하고 일본과 미국으로 망명을 하기 떠났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홍영식과 박영교는 이제 청나라에 의해서 피살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3일 만에 이렇게 끝이 났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주장했던 혁신 정강을 그래도 한번 어떤 것들을 원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대원군을 빠른 시일 내에 모셔올 것. 아까 이모군란 때 대원군이 납치되어서 갔다고 했잖아요. 그 위안스카이가 고종이 말만 안 들으면 너 폐위시키고 흥성대원군 불러온다? 이런 식으로 계속 협박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대원군을 불러온다는 것은 반청을 하겠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도 청국에 대한 조공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쨌든 청나라에 대해서 대우를 해주고 한다는 뜻이니까 이 반청의 의미가 있죠. 또 문벌을 폐지하고 이제 백성들을 평등하게, 그 다음에 능력에 따라서 인재를 등용하겠다. 또 재정은 일원화시켜서 호조에서 일원화시키겠다. 그 다음에 의정부와 육조가 불필요한 관직은 없애고 또 대신 참찬들이 의정소에서 모여서 함께 의논하겠다. 아주 근대적인 내용입니다. 사실은 혁신 정강이 14개가 있는데요. 이거 이외에도 보면은 아주 근대화로 나갈 수 있는 국가로 나갈 수 있는 좋은 조항들입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뭐 3일 천하로 끝나는 바람에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이 내용은 10년 뒤에 가보개혁에 모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아마 근대적인 그 시대 상황에서는 꼭 필요했던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급진개화파 사람들이 대표적인 이 네 분입니다. 아마 한 번씩은 다 이렇게 사진이나 이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김옥균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으로 말하면 기획재정부 뭐 차관, 뭐 외교통상부 장관 뭐 이런 것들을 했고 그 급진개화파의 수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홍영식은 이때 우정총국의 그 책임자로 있었고 박영호는 철종의 이제 사위였거든요. 그러면서 지금으로 말하면 한성 판윤이니까 서울시장을 맡고 있었던 사람이고 서재필은 일본에서 육군사관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갑신정변을 할 때 행동파들이 200명 있었거든요. 그분들을 지휘하는 것을 맡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갑신정변을 하면 보통은 그런 급진개화파 사람들이 이리 온건파 사람들한테 대항하고 뭐 청나라에 반청을 하기 위해서 이 양반 자제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부잣집 양반 자제들이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그 옛날에 북촌이라고 하면 그 청계천 위에 사는 사람들이 이 북촌에 사는 사람들인데 사실 강남 좌파 뭐 이렇게 할 정도의 그런 다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다 20대고. 근데 사실 우리가 이런 사람들만 모여서 갑신정변을 했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 이 사람들이 사적으로 모은 행동파가 200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백이정승 유대치라든지, 처음으로 미국에서 대학을 나온 변수라는 사람도 있었고, 궁녀, 고대수, 굉장히 덩치가 컸던 그런 궁녀가 있었어요. 그런 궁녀가 나중에 폭탄 던지고, 갑신정변 때 그런 일을 하거든요. 그런 사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상인도 있었고, 그 다음에 환관, 그 다음에 천하장사, 힘쓰는 천하장사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갑신정변에 참여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기록에 남아있는 77명이 있습니다. 기록에 남아있는 사람인데요. 하층 양반이 10명이고, 그 다음에 중인이 5명이고, 나머지 3분의 2가 상천민이라고 돼요. 천민이 있었답니다. 천민이 있었다. 우린 갑신정변에 천민이 있었다라는 거 교과서에서 들어본 적이 사실은 없습니다. 이 천민들이 바라는 거는 그런 억압되어 있는 신분 이런 사회에서 좀 벗어나서 새로운 세상, 자기들이 바라는 그런 새로운 세상에 살고 싶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갑신정변이 끝나고 고문을 당했을 때 하던 말들이 내 몸이 죽거나 죽어도 되고 아파도 되지만 좀 새로운 세상에서 살고 싶다 하는 열망이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분들이 진술하면서 고문당하면서 했던 이제 이야기입니다. 나는 스스로 원해서 정변에 참여했다. 신분에 따른 차별이 사라지고 모두가 잘 사는 새로운 세상. 나라를 위해서 힘쓰자는 열성이 있을 뿐 10,000번 죽어도 아까울 게 없다. 그들의 마음이 여기 고스란히 담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새로운 세상을 꿈꿨던 그들입니다. 자, 이렇게 양반들과 상천민들이 모두 합했지만 46시간 만에 끝났던 이 갑신정변의 우리가 실패 원인도 제가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금방 말했듯이 경우군에 있었으면 혹시나 또 어떻게 됐을지 모르지만 이 창덕군이란 곳이 수비나 방어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옮겼던 것이 실패의 원인으로 삼을 수 있고요. 또 너무 일본에만 너무 의지했던 겁니다. 믿었던데 사실은 제가 아까 빠졌네요. 청나라 군대가 들어왔을 때 일본군 150명은 벌써 도망가고 없었어요. 예, 도망가고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청나라가 편지를 써서 일본군에게 내가 너네들 가는 길을 다 이렇게 퇴로를 안전하게 보장해 줄 테니까 너네는 물러서라. 라는 모종의 거래가 미리 있었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개화파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없었던 문제죠. 우리가 너무 이거 일본만 의지했던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런 2,000명의 우리의 군사, 좌우 군령들이 전부 청나라 편에 들었던 것, 그리고 왕이 분명히 이 군사력을 장악하고 있었음에도 그들을 회유하거나 그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한다는 자체를 알리지 못했던 것. 그러니까 군사력을 장악하지 못했던 게 또 큰 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나라가 프랑스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1,500명을 베트남에 보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성황후가 청나라군을 불러들인 겁니다. 그런데 불러들이자마자 1,500명이 갑자기 금방 이렇게 다가왔다고 하거든요. 그런 거를 보면 이 청나라 입장에서는 이 베트남이 중요한 기보다는 이 조선의 종주권이 훨씬 더 중요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한반도를 잃어버리면 이 서강의 열강들이 이 한반도를 차지하게 되고 그러면 자신들의 그런 위치도 위협을 받기 때문에 그 청나라 입장에서는 베트남보다 조선이 훨씬 더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이들이 알 수 없었던 국제 정세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것도 저는 미숙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마지막으로는 이 급진교합파 사람들과 고종의 관계입니다. 이 두 사람이 원했던 거는 근대화를 통해서 부국강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진교합파 사람들은 사실은 왕을 제외하고 입헌군주제 스타일로 가기를 바랬고 왕은 사실은 이 급진교합파를 도와서 청나라를 약간 배제시키면 자신의 왕권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급진교합파들을 도와줬는데 자기 앞에서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왕의 명령을 듣지 않는 걸 보면 뭔가가 제대로 안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 급진교합파와 이 왕권이 충돌했던 겁니다.
조금 더 서로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렸다면 나라를 위해서 했던 일이잖아요. 서로 믿어주고 조금 기다려주고 했다면 또 성공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었던 그런 김옥균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을까요? 김옥균은 10년 그 일본에 어떤 되게 도쿄에서 일주일간 배를 타고 가야 되는 섬에 유배되어 있었답니다. 그리고 난 10년 뒤에 1894년 그 상해의 어떤 호텔에서 홍정우라는 사람에 의해서 총살에 의해서 죽습니다. 예, 그래서 홍정우는 우리나라 최초의 프랑스 유학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왕권을 중심으로 하는 개혁을 추구했던 괴합하고 또 김옥균은 신권을 중심으로 한 이런 개혁파의 조금 성격이 달랐죠. 그래서 고종이 보낸 암살자에 의해서 김옥균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타국에서 죽은 이 김옥균은 시체가 능지처참이 되어서 양화진의 효수형이 되었습니다. 거의 영모죄인 거죠. 영모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일본으로 망명을 했고 망명을 하고 나서도 거기서 일본을 빼고 뭐 러시아나 미국을 통해서 또 개화를 하려고 거기서 막 움직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일본에서도 이 김옥균이 눈에 가시여서 사실 제대로 돌봐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옥균의 가족들은 어머니와 누이가 다 자살을 했고요. 박영호 같은 집안에서도 아버지가 며느리와 아이한테 죽어라고 재촉을 하죠. 그리고 서재필 같은 경우에도 부모가 다 죽습니다. 부모와 형제, 아내가 다 죽습니다. 그래서 홀로 고아가 되어서 미국으로 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자신의 이런 꿈과 야망을 해서 근대화를 하려고 했던 이분이 이렇게 안타깝게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김옥균은 그냥 꿈 많고 야망이 있었던 그냥 청년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 김옥균이 마지막에 그 고종에게 상소를 올린 그 내용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저는 역적이 아닙니다. 갑신년의 거사는 나라를 위한 거사였습니다. 지금 전하께서는 어떤 방책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 가십니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신은 나라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라는 것도 보여주고 꿈 많고 어쨌든 나라를 위해서 노력하려고 했던 이 젊은 청년이 이렇게 안타깝게 역사 속에서 사라졌죠. 우리가 갑신정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느낄 수 있느냐라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 갑신정변은 근대적 자주적인 개혁이었습니다. 어느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물론 너무 이렇게 소통되지 않고 관심을 두지 않았던 부분도 있지만 나중에 이 갑신정변이 나중에 갑오개혁으로 그대로 연결된다는 것은 분명히 이 갑신정변에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개화운동이라든지 이런 나중에 나라를 이끌어가는 분명한 초석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이 상청민들이 바라는 이런 희망 그런 것들도 여기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갑신정변을 통해서 배운 개혁의 출발점은 어디에서부터 출발을 했으면 이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생각했던 것은 소통과 관심이었습니다. 급진개화파, 온건파들이 서로 소통하고 급진개화파와 고종이 조금 소통을 하고 일본과 청에 의지하지 않고 서로가 소통을 하고 또 민중들이 백성들이 한테 조금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서 출발을 했다면 아마 이 개혁은 성공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갑신정변을 통해서 제가 소통과 관심을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개혁을 원하는 곳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분명히 그러면 소통과 관심이 있어야지 제대로 되는 개혁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TV를 많이 본다고 말씀드렸죠. 보면서 시사기획 창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큐멘터리인데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점심도 안 먹고 일했던 계약직 집배원의 죽음. 34살의 이은장 씨라는 분인데 이분의 카드를 조사해보니 10일 중에 6일이 점심을 걸렀다고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자다가 숨졌거든요. 계약직이다 보니까 다음에 정규직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했겠죠. 사실은 이분이 죽고 난 다음 날이 정규직 되는 날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가평 우체국인가 그랬었는데 우체국에서는
이 사람이 사실은 과로에 의한 돌연사거든요, 분명히. 그런데 이거를 숨기려고 하고, 은폐하고, 뭐, 공정, 뭐, 신처, 산재, 뭐, 이런 것도 해주지도 않고 계속 숨겨, 뭐,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이야기들이 쭉 부모님하고 이렇게 쭉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마음 아팠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49살에 29년간 우체국에서 근무했던 사람인데, 우체국 화장실에서 발견이 되어서 식물인간이 되어서 지금 1년 정도 이렇게 누워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분도 이 쓰러지기 한 3달 전에 집배국 실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실장이 되면 업무량이 2~3배가 늘어난답니다. 당연히 이렇게 혈압이 올라가거나 뭐 가로사로 화장실에 쓰러졌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영결 씨라는 분인데요. 요게 날짜를 보시면 2017년 9월입니다. 이분의 죽음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 집배원의 죽음이 굉장히 이슈화가 되었습니다. 이분은 우리 집배원, 이게 교통사고가 났거든요. 집배원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설 때 또 왼쪽 다리를 이렇게 이 중심을 잡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왼쪽 다리를 다친 거예요. 그래서 입원을 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우체국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일주일 시간 줄 테니까 네 출근했는 걸로 할 테니 치료하고 나왔나?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그 치료가 일주일 만에 될 수 있는 치료는 아니었나 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그렇게 할 바에 차라리 산재 처리를 해서 내가 치료를 다 하고 나가겠다.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세요. 라고 했더니 아이고 내가 그런 거 그렇게 될 줄 알면은 내가 그렇게 하지 라고 하면서 굉장히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병원에 있으면 다리는 안 낫는데 출근을 해야 되고 굉장히 스트레스가 심했겠죠. 그래서 우체국에서 계속해서 나오라고 독촉을 했대요. 근데 이 우체국에서는 그 나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무사고 천일이라는 게 있대요. 이게 무사고를 천일을 하면 이 우체국에 뭔가가 혜택이 있겠죠. 사실은 혜택이라기보다는 우체국에 있던 뭐 국장이라든지 과장이라는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1년 계약을 하는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다음 계약할 때 불이익을 당하거나 좌천당하거나 월급이 줄어들거나 또 다음에 우체청장을 만났을 때 보고를 할 때 힘든 점 뭐 이런 뭐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으니 이분들도 뭐 그 우체국에 가면 천일 무사고 뭐 며칠째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사실은 자살을 했어요. 이분 때문에 이렇게 유서를 남겼습니다. 사람들한테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겠죠. 두렵다 라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나 사람들이 이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 가평 우체국, 이게 또 가평 우체국이거든요. 거기서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참 진짜 너무 마음 아팠습니다. 네. 왜 우체국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참 답답하던데, 연평균 근로 시간을 잠깐 비교를 해보면, 이게 중간에 있는 건 뭐냐 하면, 2017년에 그 청와대에서 이 우체국 이런 일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배원 노동조건 기획 추진단을 이제 꾸리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노동시간을 조사하고 했더니 2,745시간이 나왔어요. 그런데 집배원 우정천국에서 보낸 시간 이거보다 훨씬 작았죠. 우리나라의 노동자 평균 시간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OECD 국가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거의 900시간 이상이 많고요. 또 하루에 8시간 노동 기준으로 했을 때도 우리나라 이 노동 기준으로 했을 때 집배원들이 하는 건 87일을 더 많이 일하는 거고 OECD 국가 중에서도 계산을 해보면 123일을 더 많이 일하는 겁니다. 이 노동 시간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 집배원들이. 그러니까 환경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오토바이의 무게의 그 교통 환경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많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1.8분 27명이라는 이 숫자가 있는데요. 어떤 숫자일 것 같습니까? 혹시 얼핏 뭐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1.8분은 1시간에 1.8분을 쉴 수 있다는 뜻입니다. 화장실 못 가잖아요. 1.8분이면. 근데 취재 그거 하는 거 보니까 1.8분도 못 쉰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밥 먹을 시간도 없다고 하니. 그리고 27명은
지난 10년간 우체국에서 사망했는 숫자가 185명인데 그 중에서 사고하고 관련된 사람이 79명이랍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산재 처리나 뭐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사람이 52명. 근데 그 차이가 아무것도 어쨌든 업무 때문에 죽었는데 아무 보상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 27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집배원 연쇄 사망의 숨은 죽음의 숫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8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나오느냐 하면 여유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쉴 수 있는 그런 여유율이 있는데 그냥 화장실 갔다 오는 여유율을 따지면 9%가 돼야 되고 뭐 제조업이라든지 중공업에서 20% 30%인데 이 1.8분은 3%를 적용했을 때 나오는 겁니다. 정말 기가 차죠. 예. 청와대에서 노동조건 개선 기획단을 추진하고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130년이 되었던 우리 앞에서 봤던 갑신정배 우정천국 1884년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130년이 넘게 되었던 이 우정천국이 이상한 조직 문화다. 뭔가를 내가 조사하려고 하면 은폐하고 자료를 주지 않고 끼리끼리 문화고 정말 너무 폐쇄적이다. 밖에서 자기들의 뭔가를 알려고 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한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문화 자체가 굉장히 좀 폐쇄적이고 그런 조직 단체였다고 그 청와대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울면서 얘기하는데 굉장히 마음 아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개선이 되지 않자 130년이 된 집배원들 한 번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하러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개혁을 요구하는 거죠. 자신들의 노동조건, 인원 충족 이런 걸 위해서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바람, 희망 이런 꿈을 위해서 나온 겁니다. 한순간에 이런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 나온 건 아닙니다. 자신들의 생명이 달려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죽음의 집배원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뭐 그냥 한 번에 그런 이슈가 되어서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달라고 관심을 부르는 이런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식 텔러에 청와대 거기에 동의하는 그걸 올렸는데 딱 2사람만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관심을 읽어보시고 찬성을 하시면 조금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반대로 가네요. 사실 이 사진은요. 2019년 5월 27일 사진입니다. 오늘이 5월 28일이잖아요. 그러니까 1년 전 딱 어제였습니다. 많고 많은 사진 중에 제가 이 사진을 선택했던 이유는 잘 보이지도 않죠. 제 사촌 동생이 찍은 사진이거든요. 작년에 27일 날 누나 나 서울에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갔는데 하고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관심 없었어요. 관심 없었는데 이번에 그런 TV를 보면서 제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도 이제 개혁을 하기 위해서 서로 우체국과 우정본부와 이제 청와대와 경부와 소통을 하고 또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당연히 새로운 개혁, 새로운 이런 사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런 사회적 거리를 두는 시기잖아요. 그런데 좀 이웃하고도 좀 소통을 하고 거리는 멀지만 마음은 가깝게라는 말이 있듯이 좀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